동래성 전투는 임진왜란이 시작된 직후인 1592년 5월 25일, 음력 4월 15일의 부산진 전투 다음으로 이어진 두 번째 전투로 전해집니다. 일본군 선봉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가 부산진성을 함락한 뒤 곧바로 북상하면서 조선의 남해안 방어선은 하루 만에 연쇄 붕괴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동래는 부산에서 대구와 상주를 거쳐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여는 관문이었고, 이 관문이 무너지면 일본군의 진격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동래성 함락 이후 일본군의 북상로가 열리면서 대구, 상주 등 내륙 거점들이 위협받고 전쟁의 파도가 빠르게 번지는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는 흔히 2시간이라는 시간으로 요약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는 조선의 방어 체제의 허점, 지휘 체계의 붕괴, 조총이라는 신무기의 충격, 그리고 성안의 군민이 함께 겪은 참상이 한꺼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전투의 시작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쌓여온 긴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외관 주변의 움직임과 일본인들의 이상 징후를 주시하며 침공 가능성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동래성 주변에 나무를 가능한 한 많이 심어 외부에서 성을 관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공격 측이 진영을 펼치거나 공성 도구를 운용하는 데 방해가 되도록 환경을 바꾸려 했습니다. 성벽 근처에는 마름새와 능철 같은 장애물을 깔아 접근 속도를 늦추려 했고, 성벽 위에는 목책을 더해 방어선을 보강하려 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심지어 기와까지도 적을 막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준비시켰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송상현은 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려 했던 인물로 그려집니다. 다만 일본군은 전국시대 내전을 거치며 공성전 경험이 축적된 데다 조총을 전장표준 무기로 운용하고 있었고, 조선은 그 충격을 전면적으로 체감하기 전이었습니다. 송상현의 준비가 치밀했어도 수적 열세와 기술 격차가 동시에 벌어진 상황은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전쟁은 1592년 5월 23일, 음력 4월 13일에 발발했다고 전해지고 바로 다음날 부산진성이 함락됩니다. 이 소식이 올라오자 송상현은 주변 병력을 불러 모아 동래성을 중심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제승방약 체제 아래 경상자도 병마절도사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합류하기도 했지만 핵심은 병력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였습니다. 이각은 성 밖에서 싸우겠다는 취지로 움직이려 했다고 전해지는데, 송상현은 그를 붙잡고 성 안으로 들어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성박 야전은 조총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각은 끝내 성 안에서 함께 버티는 선택을 하지 않고 밀양 방면으로 이탈했다고 전해집니다. 양산군수 조영규 역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양산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전투의 전조가 드러납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은 남아 싸우려 하지만 지원과 연합의 축이 흔들리면서 동래성은 빠르게 고립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다만 울산군수 이현성 등 일부 인물은 성 안에 남아 함께 싸운 것으로 전해지며, 동래의 관군과 백성들이 결국 성 안에서 함께 버티는 전투를 치르게 되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 1592년 5월 25일 음력 4월 15일이 찾아옵니다. 일본군 선봉 고니시 유키나가는 새벽에 부산진성을 출발해 오전 10시 무렵 동래성에 도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한 부대는 황령산 기슭에, 다른 부대는 동래성 서편의 대로에, 또 다른 부대는 남문 방향을 압박하는 배치로 성을 3면에서 둘러쌉니다. 포위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증원과 탈출을 동시에 차단하는 공성전의 기본입니다. 동래성은 그 순간부터 고립된 성이 됩니다. 포위가 끝나자 일본군은 전투에 앞서 협상이라는 형식을 꺼내듭니다. 성 앞에 나무패를 세우고 이렇게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달라. 즉 전직전의 부전직가도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과 요청이 아니라 조선의 관문을 스스로 열어 일본군의 북상을 정당화라는 요구였습니다. 송상현은 즉시 응답합니다.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전사의 가도난이라는 회답입니다. 이 문답은 동래성 전투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 됩니다. 싸움의 승패 이전에 굴복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라는 선택이 먼저 등장했고, 송상현은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전투가 시작됩니다. 동래성 안에서는 관군뿐 아니라 백성들도 수비에 가담했다고 전해지고, 일부 기록과 전승에서는 아녀자들까지 지붕 위에 올라 기와를 던지며 저항했다고 묘사합니다. 성은 좁고 피난민과 주민이 함께 몰린 상태였기 때문에 전투는 곧 군과 민이 뒤섞인 총력전 형태가 됩니다. 초반에는 조선군과 군민이 공격을 막아내는 듯 보였다는 이야기들도 남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곧 성이 취약 지점을 파악합니다. 성곽이 낮고 수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동문, 인생문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군이 이 동문을 집요하게 두드린 끝에 방어선을 뚫고 성 안으로 돌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지며, 이 순간부터 전투는 급격히 난전과 붕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뒤늦게 밀양부사 박진, 경주판관 박이장 등이 병력을 끌고 근처까지 왔으나 이미 성이 포위되어 합류하지 못했다는 전승도 함께 전해집니다.
동문이 무너져 일본군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양산에서 돌아온 조영규가 돌진해 싸우다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웅담이라기보다 전투가 이미 결정되는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 선택을 한 이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 안으로 밀려든 일본군의 군세는 압도적이었고 결국 동래성은 함락 직전의 상태로 몰립니다. 함락이 눈앞에 닥치자 송상현은 마지막 절차를 밟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복으로 갈아입고 북쪽 임금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린 뒤 고향의 부모에게 보내는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고립된 성이 달무리처럼 포위되었고 여러 진영은 편히 누워있다는 탄식, 군신의 의는 무겁고 부자의 의는 가볍다는 구절은 그가 살아남는 길보다 지키는 길을 택했음을 드러냅니다. 이후 송상현은 끝내 일본군의 칼에 맞아 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성노에 단정히 앉아 피살되었다고도 하고 다른 전승에서는 끝까지 검을 들고 맞서 싸우다 죽었다고도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는 항복하지 않았고 동래성은 끝내 함락됩니다. 그러나 동래성 전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무거운 대목은 성이 함락되는 순간 이후입니다. 기록과 전승은 전투가 단지 성 하나가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군민 학살로 이어진 참사였음을 반복해 전합니다. 전투 중에도 무차별 살육이 벌어졌고 전투가 끝난 뒤에도 백성들이 성 밖으로 끌려나가 참혹하게 살해되어 해자에 묻혔다는 전승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록은 동네 주민의 생존자가 1000명 중 한두 명 정도였다고까지 말하며 훗날 동네 부사로 부임한 이한누리 남긴 시에서 음력 4월 15일 새벽만 되면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렸다는 구절은 동래성 전투가 하루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기억의 날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비가 아들을 곡하고 아들이 아비를 곡하지만 어떤 집은 온 가족이 죽어 곡할 사람조차 남지 않았다는 표현은 피해가 전투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 참사 속에서 여러 개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집니다. 송상현의 소실로 전해지는 금섬이 담을 넘어 그를 따라갔다가 사로잡혔고 사흘 동안 왜군을 꾸짖다가 살해되었다는 전승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지붕 위에서 기와를 던지며 저항하던 백성들의 이야기, 가족이 함께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는 이야기 등 이름 없는 저항이 동네의 기억 속에 남아 전투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이 장면들이 중요한 이유는 동래성 전투가 군사적 패배의 기록이기 이전에 전쟁이 민간인의 삶을 어떻게 짓밟는지 드러낸 대표적인 초기 사례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송상현의 생애는 전투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송상현은 1551년 음력 1월 8일에 태어난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전해지며 자는 덕구, 호는 천곡 또는 한천, 시호는 충렬로 전해집니다. 어려서부터 경사에 통달했고 15세에 승보시 장원을 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1570년 선조 3년 진사시에 입격해 진사가 되었고 1576년 문과의 병과로 급제 승문원 정자에 보임되었다고 전합니다. 이후 승정원 주서, 춘추관 기사관, 사원부 지평 등을 거치며 중앙 관료로서의 길을 걷고 외직으로 경성판관, 배천군수 등도 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1584년에는 종계변무사 질정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는 기록도 전해지며 호조, 예조, 공조, 정랑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1591년 선조 24년에 동래부사로 임명되며 외구 침입 소문이 커지는 가운데 임지의 부임의 방비를 굳게 하고 선정을 베풀었다는 평가가 전해집니다. 즉 그는 전쟁터의 장수라기보다 행정과 정치의 책임을 경험한 문신이었고 바로 그 문신이 전쟁 발발 직후 관문 동래를 지키는 자리에서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전사한 것입니다. 전쟁 이후 조정은 그를 추증하고 재앙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제도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주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그 역시 여러 차례 추증되었다고 합니다. 동네에는 충렬사가 세워지고 송공단 등 추모 시설이 마련되어 매년 음력 4월 15일 제사를 올린다는 전승이 이어집니다. 이는 동래성 전투가 단지 패전의 기록이 아니라 충절의 서사로 국가적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동래성 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부산진 함락 직후 곧바로 벌어진 관문 방어전이며 조선의 방어 체제가 무너지는 속도와 일본군의 공성전 능력, 조총이라는 신무기 충격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동시에 이 전투는 군인만의 전투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휘말린 비극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전직전의 부전직가도라는 요구에 전사의 가도난으로 답한 송상현의 선택이 있습니다. 동래성은 함락되었지만 그 거절의 문장은 동네의 곡소리와 함께 오래 남아 임진왜란의 시작을 패배의 시작이 아니라 저항의 시작